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파죽지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다면야 좋겠습니다만 베트남 축구팀 이야기입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팀이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최대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D조 최종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 물리쳤는데요. 3전 전승 16강 진출입니다. 축구가 베트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큰데요. 기업들은 베트남의 국민 영웅으로 떠오른 박항서 감독을 모셔오기 바쁘고요. 축구 열기가 뜨거운 만큼 축구 도박도 엄청나다고 하네요. 그래서 월드컵 기간에는 베트남 전당포가 10,000원이었고요. 도박 빚으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자, 말레이시아에게 충격의 패배를 당한 한국은 오늘 경기에 나섭니다. 최악의 고용지표 때문에 국민들은 물론 심지어 청와대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지금 베트남 축구팀처럼 오늘 축구 좀 멋지게 이겨줬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8월 20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경제를 말하는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된다. 쉽고 재미있는 경제 교과서 YTN 라디오 생생경제.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시간,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 계신 곳이 나주인가요? 네, 나주예요. 거긴 또 시원해졌어요? 지난주에는 조금 시원해졌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또 다시 더워져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더위에 좀 지치고 입맛도 없으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철 농산물인 열무로 한번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아우, 얘기만 들어도 시원해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열무 하면 이제 좀 시원한 열무국수가 좀 떠오르시잖아요. 열무국수 이외에도 열무김치, 열무비빔밥 등등 해서 정말 다양하게 음식을 해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열무가 또 햇빛이 강하고 오래 찔수록 잎이 잘 자라나요. 그래서 7월부터 9월인 딱 이맘때 제철 맞은 열무가 정말 맛있거든요. 이번 열무는 특히 더 맛있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열무를 좀 많이 드셔야 하는 이유인 효능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자면요. 비타민 A를 좀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네.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시력 저하를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또 비타민 C도 많아서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피부의 탄력까지 유지해줍니다. 네, 중요한 건 가격입니다. 가격 어떻습니까? 네, 이번 주 열무 가격 보시면요. 키로당 3,500원대로 이제 지난주 3,200원 후반대보다 약 6%가량 올랐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좀 폭염으로 인해서 좀 작황이 부진했던 탓도 있는지 전년에 비해 출하량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아, 너무 뜨거운 햇볕도 열무한테 안 좋은가 봐요. 폭염 때문에 네, 이렇게 줄어든 거 맞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또 이제 출하량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물냉면, 열무김치 해가지고 열무김치 찾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폭염이 더 지속된다면 당분간은 아마 가격 강세 좀 유지할 전망입니다. 네, 지난주에 정말 시원해졌는데 오늘 저도 점심 먹으러 나가니까 햇볕이 아직까지도 따갑더라고요. 여러분들 네. 아직 긴장 풀지 마시고 폭염 조금 더 남았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주 가장 궁금한 거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품목이 바로 거봉인데요. 그 이유가 이 생산 지역이 좀 늘어났어요. 주로 경북 김천, 상주에서 생산되었던 거봉이 지금은 충청 영동과 또 천안으로까지가 확대가 되면서요. 이 공급 물량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 2kg 기준 14,000원대에서 이번 주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내려간 품목 보시면 전복이 좀 저렴해졌어요. 네. 출하는 특이사항 없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긴 한데요. 지난주 16일에 말복을 지나면서 좀 보양식으로서 전복을 찾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요가 늘고 있지 않다 보니까 5마리당 15,000원대로 하락세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트에 거봉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사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먹었는데 더 쌀 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가격 오른 품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 폭염으로 인해서 엽채류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 엽채류 중에서도 적상추와 얼갈이 배추가 오름세 보이고 있어요. 네. 적상추 같은 경우에는 1년 중에서도 특히 이 8월 달이 생산량이 가장 적은 시기거든요. 요즘 또 폭염 때문에 작황도 좋지 않은 데다가 이 상추 소비는 꾸준하게 되고 있다 보니까요. 지난주 100g당 1,200원대에 거래되고 있던 상추가 이번 주는 조금 더 오르겠고요. 그리고 얼갈이 배추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 지역에서 하우스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가 또 개학을 맞은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급식업체의 대량 납품용 수요가 좀 더해지면서 가격 오름세 보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엽채류 가격 오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농업기계 수리 관련해서 좀 전해주실 사항이 있으시다고요? 네, 특히 이 가을철 영농기에 좀 농업인들이 농업기계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농식품부가 이 8월 20일 오늘부터죠. 9월 14일까지 총 4주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농업기계 수리 봉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농업기계 수리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하고요. 네. 점검 및 정비는 무상으로 실시를 하지만 이 부품 가격 및 운반비에 한해서는 실비로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간단한 고장 같은 경우에는 이 농민분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방법이나 이 사고 예방 교육까지 함께 실시한다고 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인정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 셀 틈 없는 분야별 맞춤 정보. 알아야 지킨다. 생활 경제백서. YTN 라디오 생활경제백서 월요일 이 시간 문을 엽니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이야기 할 때마다 아유 이렇게 지겨운 이야기 왜 또 하나 하는데 정말 빠르죠. 특히 8월 15일이 지나가면 거짓말처럼 바람이 불고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정말 금방 가네요. 거기다가 지금 9월 달이 추석이 굉장히 빨라서요. 올해는 더 빠르게 여름이 지나가고 겨울이 오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쁜 걸 이분은 알기나 알까 싶을 정도로 시간 가는 것보다 더 바쁘게 보내시는 분을 오늘 생활경제백서에 오래간만에 모셨습니다. 생활경제백서의 경제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님 나오셨어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봬요. 근데 어떻게 더 예뻐지셨어요? 이거 반칙 아닙니까? 항상 안 보이신다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항상 남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가장 쓸데없는 말이다.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만나서 칭찬한다. 어머 예뻐졌네. 어머 살 빠졌네. 하나도 안 빠졌는데요. 살 밥 빠졌네. 먹었냐 헬로 이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네, 청취자분들 이해해 주세요. 그냥 그런 안부 인사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그동안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 바쁘게 보냈습니다. 너무 더웠죠. 그렇죠. 네. 너무 더웠어요. 근데 이 더운 날에 더 덥게 하는 우리 BMW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 종편 회사는 BMW는 주차할 수 없다는 문자를 출연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더라고요. 네. 받으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한국에 없었어가지고 못 받았는데 제 지인들이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게요. 아니 정말 이게 심각해요. 오늘부터 이제 일단은 BMW가 리콜을 시작하죠. 네, 맞습니다. 이 BMW 코리아가 그동안 잇따른 차량 화재에 관련 결함이 있어서 오늘부터 리콜을 시작했는데요. 이 규모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수입차 리콜 사상 최대 수준이고요. 그러게요. 얼마나 많냐 하면은 거의 2011년도부터 16년도까지 생산된 모든 거의 520D 차량 등의 42개 디젤차 중 10만 6천 대 가량인데요. 규모가 대단해요. 그렇죠? 네, 그동안에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던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랑 또 밸브, 개선 부품을 교체하고요. 이것과 관련된 파이프 청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해운대 다녀왔거든요. 네. 그 해운대 앞에 되게 큰 BMW 판매장이 있어요. 네. 물론 저는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는 엄청 큰 현수막으로 이제 고객분들 죄송합니다. 네. 하루빨리 리콜 뭐 이렇게 이루어지겠습니다. 써 있더라고요. 네. 리콜의 타격이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게 리콜이 뭐 이런 신문 기사들도 있어요. 과연 이것이 중국에서 이러한 화재가 발생했더라고 한다면 과연 BMW가
리콜회사가 지금과 같은 행동을 취했겠느냐. 하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리콜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리콜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없애주는 일종의 결함을 없애주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 리콜 기간이 짧으면 1년이고 길면 2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번에 BMW 코리아는 이러한 기간보다 더 짧게 하겠다. 코리아에 대해서는 빠듯한 시간인 거의 뭐 올해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BMW 코리아는 이러한 빠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독일 본사에서 관련 부품을 원래는 선박으로 들여오는데 우리나라에는 항공편으로 들여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계속해서 일부 리콜에 대한 예약 차주들 사이에서 예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원래 예약됐던 리콜 날짜가 수주 또는 수개월 미뤄지고 있고 이러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일부 차주 관련해서는 내년에 리콜이 가능하다는 문자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리콜 대상 차량이 거의 10만 대가 넘는 이번 이런 사태에 대해서 리콜을 과연 BMW 코리아가 얘기하는 그 기간에 맞춰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 BMW 차량 운행 정지 명령 발동됐잖아요. 제 기억엔 저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사실은 리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전량으로 회수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들만 잠깐 회수해서 부품을 처리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전량 운행을 정지하면서 다 회수해서 폐기를 한다든지 사실 이번 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수준이 높은 리콜의 하나입니다. 자동차 법에 규정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자동차 법에서는 자동차를 만드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적합한 리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BMW 소비자들 같은 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법에 대한 위반이나 사기와 관련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BMW 측 임원들 를 형사 고발한 그 바른 법무법인의 바른의 변호사님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요. 지금 BMW 관련된 소송이 제가 하는 것만 해도 여러 개거든요.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맞습니다. 먼저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 형사고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 코리아가 이미 자동차의 EGR에 대한 결함을 알면서도 은폐했다. 이거와 관련된 것이요. 그것과 관련된 것이 또 사기와 마찬가지예요. 알면서도 팔았다는 거죠. 이런 형사고소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상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동차를 제대로 운행할 수가 없잖아요. 자동차의 소유자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해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죠. 사용 이익에 대한 상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사소송도 향후에 제기하겠다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최근에 지난 16일이었죠. 이 BMW 피해자 모임에서 화재 원인을 제대로 정부가 규명해달라라고 하면서 정부의 공개 요청서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뭐 지금 있는 건 다 걸렸네. 형사, 민사, 뭐 정보 공개 요청까지 지금 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소송을 걸고 요청을 하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변호사님하고 우리가 몇 번 인터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한국이 호갱이다. 그리고 집단 소비자 소송법 그게 맞습니다. 이제 돼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정말 얘기 많이 했는데 이번 건도 그 중요성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왜 한국만 호갱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이 리콜이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도 이제 리콜이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 올해 말까지 관련된 부품들을 다 가져올 수 있겠느냐. BMW 코리아는 유럽보다 먼저 갖고 오겠다고 하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느냐는 하나의 걱정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집단소송 얘기인데 집단소송은 이 입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약해됩니다.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내 자동차가 불에 탄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EGR이 문제다라고 하지만 전문가들도 EGR 이외에 소프트 프로그램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가 견해가 분분한 것을 소비자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조금 더 입증이 좀 쉬워지는 이런 집단소송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
있는 것이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하고 집단소송 제도는 다른 거죠? 네, 맞죠. 집단소송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 입증 책임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먼저 문제들을 제기하고 각각의 입증 책임에 대한 것들을 소비자가 다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는 반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이거 없어요. 있는 것들이 있어. 뭐 독점규제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일반 민사소송에는 없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제도는 우리가 입은 손해만큼만 배상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자동차가 불이 탔어요. 그러면 자동차 금액, 보통은 중고차 시세겠죠. 중고차 시세에다가 내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 금액을 받는 것인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이것을 갚아줘야 되는, 예를 들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BMW 코리아가 네. 잘못을 했잖아요. 이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은 손해 더하기 죄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벌금 같은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통 3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네. 입은 손해에 대해서 3배까지도 주는 보통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이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쉽지가 않겠네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렇죠. 지금까지도 안 됐던 거고. 우리나라의 법제도와 미국 법제도는 좀 법제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벌은 형사 쪽으로 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네. 민사 쪽에서는 없다는 것인데,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좋은 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뭐 독점규제법에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개의 법률에다가 인정하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와 관련된 것들도 인정을 하자, 이러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생활경제백서 법률과 관련된 경제 문제 이야기 경제 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랑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진에어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제 지인이 진에어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얼마나 이 친구가 참 떨렸겠어요. 그렇죠? 노심초사하죠. 그럼요. 그래서 저도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어쨌건 국토부가 진에어 면허 유지와 제재 결정을 내렸어요. 일단 진에어가 면허 취소는 피했는데 국토부의 판단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굉장히 지금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 면허 취소는 면했습니다. 면허를 유지를 하되 제재 결정을 내렸는데 네. 면허를 왜 유지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외국인이죠. 뭐 조현민 이사 같은 경우에 외국인 신분인데 외국인이 원래는 국내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임원재직이 안 돼요. 근데 임원을 대했다는 거죠. 네. 등기이사가 되었다는 건데 그 법의 취지에 따르면 이것이 국내의 항공 주권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현민 이사가 등기이사로 있는 것 자체가 그 정도의 법익 침해는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영업 중인 항공사인데 면허가 취소되면 그렇죠. 관련된 근로자들 얼마나 그게 제일 컸을 고용불안.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게 굉장히 네. 마음에 걸렸거든요. 근로자의 고용불안, 또 소비자, 우리도 굉장히 저가 항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공들을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소비자의 불편이라든지 주주들이 있어요. 소액 주주들에 대한 손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면허 취소는 가장 높은 그 제재거든요. 거기까지는 아니고 면허는 유지하되 다른 제재를 내리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른 제재 어떤 겁니까? 다른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일정 기간 동안에 신규 노선 허가를 제한하겠다. 네. 그리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의 운항 허가를 제한하겠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럼 언제까지 제한하느냐? 이번 제재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의 경영 행태가 정상화될 때까지 하겠다라고 일단 했고요. 아니 근데 이게 어떤 기준도 참 모호하고. 그쵸. 이게 참. 근데 사실은 네.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아니 이게 왜 촉발됐습니까? 그렇죠. 조양호 일가의 갑질 때문에 된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내려오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게 지금까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불거지면서 근로자들의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그래서 네. 결국은 면허가 유지됐지만 그러면 조양호 일가가 받은 처벌은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조양호 일가가 받은 이거와 관련된 처벌은 없어요. 하지만 뭐 양벌 규정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와 관련된 대표자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없었고요. 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에서는 조양호 일가와 진해어는 별개이다. 사실은 또 법인은 별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양호 일가에 대한 처벌을 너무 우선하다 보면 관련된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주주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관련된 근로자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또 이러한 시각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에어 노조가 생겼어요. 네. 그 1차 집회를 7월 중순에 했는데 그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뉴스 정면 승부에서 박상모 노조위원장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노조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년 동안은 본인들도 그냥 회사 다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노조가 필요한 것 같았지만 조금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직원들이 이 회사의 주인의식을 갖고 노조 활동을 통해서 좀 건강하게 회사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소감을 저희 생생경제 아니죠. 정면승부를 통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정말 진에어가 그런 건강한 사원들 그리고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좀 거듭났으면 좋겠어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조양호 일가가 가장 느꼈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과연 그분들이 느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그것들로 관련되어서 회사에 또 직원들에게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네. 사실은 네. 대한항공도 노조가 다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노조 3개인가가 한꺼번에 목소리를 함께 냈어요. 네. 그만큼 직원들이 얼마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직원들의 마음에 보답하는 그러한 오너 일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진에어가 당연히 잘못은 했지만 이제 외국인 임원의 완전 배제는 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그 지적과 관련돼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이번에 등기 임원을 불허한다는 것이 항공사업법에 있는데 이 항공사업법은 외국인의 임원 재직을 아예 불허합니다. 근데 반면에 또 항공안전법은 등기 임원 수익 2분의 1까지는 또 허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도 서로 충돌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는 우리나라 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코드 시연을 원래부터 했지만 여러 다른 국적의 항공사들끼리 협업도 하고 합병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렇게 외국인의 등기임원 자체를 불허하는 법이 향후의 추세, 세계적인 추세에 오히려 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도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법의 취지가 앞서서도 국토교부에서도 면허 취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이 법의 취지가 우리나라의 항공산업법을 보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하는 차원 내에서의 그 등기 임원의 뭐 과반수까지 이상은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주주의 과반수가 안 된다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주는 것도 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국제적인 산업의 발전 관련돼서는 한 번은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정말로 법하고 법이 이렇게 충돌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떤 법을 더 우선시해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상위법이 있어요. 이건 항공 관련된 법이고 이 항공 관련 법에 대한 또 상위법이 있고요. 이 상위법에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느냐, 상위법이 어떠한 취지로 이것을 위임했느냐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취지가 우리 한국의 항공산업법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한다면 완전히 불허보다는 항공안전법상의 2분의 1 미만까지 허용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취지가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그건 또 그때 변호사와 판사의 해석에 따라 그렇죠. 또 달라지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변호사님은 노후 대책을 하고 계세요? 노후 대책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그래요? 변호사님도 그래요?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변호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지금 사학연금 꾸준히 붙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교수시기도 하시니까. 사학연금 하나 믿고 있는데 자꾸 제도 개혁한다고. 제도 개혁한다고. 떨리네요. 근데 또 국민 정서는 왜 자꾸 국민연금만 문제고 사학연금 안 건드리냐 그렇죠. 하는데 제가 더 물어보면 변호사님 입장 곤란하시니까 그냥 국민연금 할게요. 네네. 자, 연금, 기금 고갈이나 수익 대체율 같은 건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짚었고요. 기금 고갈이 불안하니까 국가가 연금을 좀 지급 보증하는 명문화를 해라. 네. 논의가 이쪽으로 좀 옮겨 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뭔가 좀 확답을 얻게 뭐 문서라도 써달라는 건가요? 이게 법안 발의가 되고 있나요? 예, 이게 법안 발의가 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용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장해주겠다라는 건데 국민연금 우리나라는 무조건 거의 가입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네. 향후에
나중에 점점 내야 되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우리는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불안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 이것을 분명히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을 명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요. 가장 뭐 예를 들자면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해서 아예 국민연금법에 국가의 지급 보장 책임을 명시해 달라는 거죠. 이런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2012년도에 정부에서 보장을 하겠다 이런 법안이 추진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청와대와 기재부가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면 이것이 부채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만큼의 부채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IMF에서 국가의 잠재 부채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국가 신용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반대했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전혀 저는 왜냐하면 저는 왜 이거를 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아니 당연히 국가가 지급하는 건데 그걸 뭘 명문화를 해? 그렇죠. 저는 너무 아직도 제가 이렇게 순진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지금 명문화하는 것도 그 정부에서 거절하고 그 논리도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 같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도 이렇게 지급 보증을 명문화하는 곳이 없습니까? 이게 연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쌓아놓는 나라가 있어요. 기금을 쌓아놓고 그 쌓아놓은 기금에서 주는 것인데 이것을 보통은 적립 방식이라고 하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전 세계 한 5개 정도 나라라고 보통은 알려져 있어요. 뭐 우리나라, 일본, 미국 이런 식으로. 보통은 부과 방식이라고 해서요. 한 몇 달치만 쌓아놓고 젊은 세대에서 받아서 나이 들어서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수급자들에게 주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기금 운용이 지금 굉장히 잘못되고 있다. 나중에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있다. 불안하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은 이렇게 적립 방식을 한 나라들 중에서도 보장을 한 나라들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피디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다 당연히 나라가 주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늙어서까지 봤을 때 내 주변에 늙으신 아니면 연로하신 분들은 다 제대로 받고 있어. 그리고 나라가 연금도 못 주는 정도면 나라는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문화한다 해도 나라가 망하면 어차피 못 주는 거고 그렇기는 한데 얼마나 국민이 불안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명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이 바닥이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국회의원분들께서 법안 발의도 참 중요하지만 그만큼 국민연금에 대한 기금 운용도 투명하게 하고 제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연금에 대해서 이렇게 내 외후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나는 더 이상 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과연 할까. 사실은 굉장히 제도 자체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 신뢰성을 좀 더 부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진짜 결혼할 때 당신 나 평생 사랑할 거라고 서약 썼어. 근데 평생 사랑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있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어. 그건 사기잖아요. 그 연금이 그렇게 사기를 치면 안 됩니다. 그건 사기고요. 아무튼 당연하다는 거. 하지만 그 당연한 걸 명문화하자고 그 요구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좀 정부가 알아주고 국민연금 관리하는 측에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하고 얘기하고 나면 수다 떠는 것 같아서 너무 재밌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네, 오늘 경제전문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와 함께 생활경제백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무료 이용권을, 한국경제신문에서 다양한 경제서적을, 나도 읽고 싶다. 100% 영미권 1:1 프리미엄 화상영어 클라소에서 1개월 이용권을, 나도 공부하고 싶다. 무더운 여름 강한 햇빛에 지친 내 피부를 살려줄 주식회사 테미스의 테미스 센텔라 탄산팩 세트까지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마구마구 보내드립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원래 저희가 생생인터뷰를 1부에 진행하고 생활경제백서를 2부에 진행하는데 저희가 좀 사정상 1부와 2부 순서를 바꿨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요. 이어지는 2부에서 저희가 다룰 내용을 지금부터 퀴즈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을 보면요.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5천 명에 그쳤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던 2010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증가를 보여 우려했던 고용 쇼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충격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생생 인터뷰에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를 곧 나눌 텐데요. 자동차,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서 12만 7천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심각한 고용위기에 보다 획기적인 투자와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생생퀴즈입니다. 이번 고용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는 분야고요. 물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제조업, 2번 서비스업입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고요. 포스코와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인터뷰 오늘은 2부에 전해드립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폭염이 꺾이고요. 가을을 부르는 바람이 붑니다. 아무리 괴로운 여름도 지나가기 마련이고요. 가을이 오는 게 당연한데 우리 실업률은 왜 점점 골이 깊어만 갈까요? 실업자 수가 7개월째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는 월 평균 14만 4천 명을 기록해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 수준이고요. 심각한 건요. 이 헐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의 취업자 감소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33개월 연속 이어졌어요. 대량 실업 상황이 외환 위기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일자리 늘리기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제조업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제조업의 좀 현장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인천 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이 제조업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서 인천 경실련을 연결한 건요. 인천이 사실 그 제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인천에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특성, 뭐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있는지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은 제조업 도시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자 도시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인천에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임해공업 지역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임해공업 지역이 발달한 것은 인천에 항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만을 통해서 원 부자재들이 들어오고 그것을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임해공업 지역을 형성하게 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항만과 연관돼 있는 가공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들이 주로 포진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GM 대우 문제 때문에, 한국 GM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인천에는 예전에 대우였고 한국 GM이 있어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품 제조업들이 뭐 1차 밴드, 2차 밴드 해서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네. 그 인천의 남동공단을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굉장히 활기차고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의 기운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그쪽을 가면 굉장히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제조업의 위기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뭐 가장 큰 것은 이제 제조업이 끊임없이 이제 산업의 구조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네. 제조업도 계속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이 1차적일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일할 사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젊은 우리 대학 졸업 한 친구들은 좋은 일자리들을 원하는데 현재 우리 제조업은 그러한 것들을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네. 서로 간에 이제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미스매치가 돼서 그래서 실제로 사람은 필요로 하는데 사람은 없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현장의 제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해가는 산업구조 속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 대학 졸업생들이 안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노동력을 싼값에 쓸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제조업 공장에서 많이 활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최저임금 문제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제가 들었고 지금 온 국민이 알고 있고요. 이 제조업의 최저임금에 따른 제조업 현장의 어려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번에 고용 쇼크라고 하는 이제 원인을 여러분들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 네. 그리고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어찌됐든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빼더라도 현장에 있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저임금이 이게 빠르게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을 못 해내는 상황이고 또한 노동시간까지 단축이 되면 또 다른 인력을 써야 되는 인건비 추가적인 상승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고용을 네. 더 하기보다는 줄이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그동안의 얘기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결과들이 요번에 고용 쇼크 아니면 고용 대참사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제조업 현장에서의 어려움, 하루 이틀 일이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주변에서도 창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과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제조업 중소기업이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어떠세요? 현장에 있으면 그런 부분들 더 많이 느끼시죠? 대기업 예. 등살이라고 표현하긴 제가 너무 가치 판단을 하는 단어긴 하지만 그래도 대기업 중심의 이런 경제 상황 속에서 제조업 중소기업이 버티는 어려움. 예, 뭐 말씀하셨습니다. 정부 정책하고 연관이 많죠. 뭐 데이터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앙의 자료를 보면 네. 제조업 전체 사업체가 41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99.6%를 차지하니까 네. 뭐 40만 개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대다수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 또한 근무하는 그 노동자 수도 79.1%가 중소기업에 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자연스럽게 중소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중심에 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TV라든지 방송을 보면 뭐 늘 나오는 것이 대기업에 관련된 그 정부 정책들이 줄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제 현실하고 정부 정책이 서로 간에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는 그런 지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특히나 그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네. 공공기관과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공공기관은 대기업도 아니고 중소기업도 아니죠. 네. 그런 맥락에서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경제정책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영업 이런 분들한테 맞춰져 가지고 좋은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좀 엉뚱한 정책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여하는 거는 아닌지 하는 좀 지금쯤 정도면 돌아볼 필요와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경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인터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다양한 진영의 분들에게 많은 소리와 많은 의견을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 하나는 제조업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 일자리나 이런 부분에 단기적인 비중을 높이는 게 아니라 제조업의 기초 체력을 좀 튼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수없이 하셨어요. 현장에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현장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고충은 첫 번째는 인력 공급 문제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임금을 무작정 이제 보전을 해줄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인력을 공급을 안정적으로 받고 특히나 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체류를 해야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인력 공급과 관련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해 왔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규제 문제겠죠. 그랬을 때 뭐 다른 이제 중소업체들도 있지만은 특히나 이제 수도권에 중소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공장 총량 규제나 아니면 환경 총량 규제나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규제까지 있다 보니까는 그렇겠죠. 업체들이 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문자로 많은 분들이 문자 그 의견을 주시는데 8192님께서는 저도 현 직업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은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전에는 3D 업종의 사람들 구하기가 힘들었었죠. 요즘에는 3D 업종이 아닌 제조업의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눈높이를 조금 낮춰서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4354님은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해 옵니다. 또 5374님 여기 남동공단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아요. 활발한 느낌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도 많고요. 저는 한 회사에 34년째 근무 중인데 월급 세금 떼고 겨우 300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근데 5374님처럼 노동자들은 뭐 월급 떼고 300 정도 받을 수 없잖아요. 거기 계신 저임금 노동자들은요. 그렇죠? 좀 네, 그 아마 정규직 직원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 지금 노동력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아까 외국 노동력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몰라서 그런데 최저임금이 외국인 노동자들 관련돼서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거는 저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네요. 저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예. 그런데 뭐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가 특히나 이제 우리 말을 쓰고 있는 그 중국의 이제 우리 동포들 그 노동자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중국 동포들이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경우에도 우리 현장 노동자의 임금 수준으로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업 애로사항 중에 하나로 이렇게 떠오르는 걸 보면 어찌 보면은 이제 초기 출발은 임금이 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해오다 보면 결국에는 인건비 문제는 내국인이나 외국인이나 애한가지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불법 체류하는 분들 말고, 그러니까 그렇죠.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좀 싼 노동력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이제 중국 분들을 썼는데 이제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이것조차도 힘들어질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임금을 맞춰주려고 하더라도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이쯤 하면 제가 좀 이런 질문은 던져볼게요, 남총장님. 계속 사람이 없다는 건 제조업도 자체의 체질 개선, 뭐 제품 개발이나 적극적인 한로 개척을 하면서 직원들의 대우나 상황도 좀 좋아지게 만들어야 되고 좀 자체적인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사실상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은 그냥 남동공단 한번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이라든지 기술 지원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근무 조건, 근무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젊은 친구들이 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소위 이제 현장의 근무 환경들도 전적으로 개선을 해야 인력들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조업의 현장 이야기 인천 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에게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사무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6467님 제조업 오늘 생생정보로 경제상식 업됐네요 하셨고요. 아우 저희는 중소기업입니다. 외국인 최저임금 이야기 관련된 생각들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생생한 의견 잘 듣고 제가 또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올게요.